자, 이 지문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계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아니면 인과관계 정도는 머리에 넣어두는 게 수능 때 도움이 되겠죠.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 알죠? 대공황? 근데 29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됐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실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심각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죠. 이게 처음 시작은 미국이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다. 하지만 대공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공황의 침체가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이 된다. 경기 침체가 뭐야? 수요도 없고 공급도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잖아. 그전에도 이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붕괴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붕괴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전개 과정이나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붕괴가 원인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자, 만약에 디플레이션 몰랐으면 적어두면 되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돈이 더 귀해지는 현상이 길게 유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고 봤대요. 보호무역주의는 뒤에 나와 있어. 뒷지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정책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이 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건 경제구조가 이 당시에 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고 은행이 파산을 했고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디플레이션도 발생했고 미국이 심지어 보호무역주의라면서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수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국제무역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 일문단에서의 과정 정도였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전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개나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까지는 동의하나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이 통화가설에 있느냐 지출가설에 있느냐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하겠죠. 통화가설부터 한번 볼게요.
통화가설. 그냥 넘어갈게.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이라는 건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합니다. 얘들아, 국채가 뭐였어? 그렇지. 나라가 안고 있는 빚이잖아. 근데 이 국채를 매입을 했대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했어.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다 어디로 나가? 시장으로 나가요. 중앙은행이 돈을 준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시장에 돌고 도는 화폐의 양이 많아져요. 그쵸? 그럼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확대가 되지. 통화량이 늘어나. 그러면 너희 알잖아.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내가 여기도 써놨지?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쓴 건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서 이건 곧 이자율이 내려간 것도 관련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도 같이 떨어져. 근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물가 올라가지. 여기까지는 아마 그 전에 많이 봤던 얘기라 익숙할 거야. 당시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켰대.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여기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제재죠. 금본위제라는 건 통화와 금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이 많다? 그건 결국에 화폐가 많다라는 것과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었어. 즉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해버려. 그게 뭐냐면 긴축 통화 정책이야. 야, 너네 용돈 딸릴 때도 야, 씨, 이번 달부터 긴축 재정이다.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 그거 뭐 하겠다는 거야? 소비를 줄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긴축 재정이라는 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써놓으면 좋겠지? 긴축 재정은 뭐 정부가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보통은 너무 물가가 치솟을 때, 그럴 때 긴축 재정을 하죠. 그래서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를 억제하려는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채를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주니까 시장에 화폐가 많이 돈다고 했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했어. 그럼 다시 나라가 중앙은행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돌고 도는 화폐량이 어떻게 돼? 갑자기 엄청 줄어요. 그럼 화폐량이 줄었어.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물가 떨어져요. 물가 떨어지면 뭐다?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자율은 높아졌어. 얘기했잖아. 통화량이 감소한 건 화폐가치 떨어진 거고 화폐가치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대출이자도 올라. 그러면 기업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야. 기업이 돈이 없어. 노동 수요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돈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 그럼 노동 수요 떨어지죠? 실업률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일으킨 문제가 컸다는 거죠. 대공황이 초래가 되었어.
근데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당연히 통화량 늘리면 좀 되잖아. 그쵸? 근데 그 당시 중앙은행이 진성어음주의라는 걸 했는데 이 진성어음주의라는 건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음만을 인수하는 거래. 어음이 뭐야? 나중에 돈 주겠다 하고. 맞아요. 어음은 일종의 약속이야. 나중에 돈을 치르는 것과 관련됐거든. 그러니까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를 해서 걔네한테만 이제 화폐량을 좀 늘려준 거고 나머지는 화폐량을 늘려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정책 기조를 삼고 있어서 상업활동이 계속 위축되는 대공화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화폐량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진성어음주의 하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이 됐대. 얘들아 사실 불황기면 통화를 어떻게 해야 돼? 통화를 늘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진성어음주의가 그걸 뒤집어서 오히려 통화량을 더 감소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커진 거지. 통화긴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인상하면 원래 주가가 하락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중앙은행이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연쇄도산해요. 다 망하지. 그러면서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더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더 떨어져. 디플레이션 심화. 이 가설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공급했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위에 나온 얘기죠.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물가 어떻게 돼? 물가 어떻게 돼? 물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앙은행이 정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럼 여기 문단에서는 얘들아 결국에 대공황의 원인을 중앙은행이 실시했던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문단 가볼게. 자 이번에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의 소비 감소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내구재가 내구성을 가진 재화, 한마디로 물건이에요. 오래 쓰는 물건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샀다는 거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대. 그런데 20년대 말에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있고 투자 기회가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주식, 금융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고 뒤로 넘어갈게요.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아까 나왔지? 내구재 소비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서 생산된 제품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재고가 되었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대. 재고가 남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나? 없는 거죠. 기업의 투자 감소는 노동에 대한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당연히 실업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됐고 전체적으로 민간의 소비 수요가 떨어집니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을 한 거죠. 소비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는 거잖아. 물가가 어떻게 돼?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물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또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고, 자,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은행들이 원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연쇄적 은행 파산으로 또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원인을 뭐로 보는 거야? 물건이 안 팔려서. 라고 본 거죠. 여기 문단은.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하필이면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당시 국제통화 제도였던 근본이제 때문이다. 이거 재작년 수능이죠. 대공황 발생 이후에 미국은 보호무역을 해요. 보호무역.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줄여버려. 왜냐면 얘들아, 미국이 수입을 늘리게 되면 달러가 유출이 돼. 미국이 갖고 있는 통화량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싫어서 수입을 줄이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건데, 외국에 빌려준 돈을 얘가 심지어 금으로 받아. 미국이. 근데 이 당시 근본이제가 뭐였냐면, 아까 앞에 나와 있었죠? 근본이제가 뭐였냐면 요 앞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1달러를 찍을 때 필요한 금의 양을 일치시키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뭐 1달러만큼의 금을 보유해야지만 그걸 1달러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지네가 가지고 있는 금의 보유를 늘린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꾸 미국이 금으로 받아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금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금 보유량이 줄어든다고. 그럼 여기 나오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지네가 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금이랑 통화량을 바꿔줘야 되는데 통화를 금이 줄었으면 통화량도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미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도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국의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금을 받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것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량도 줄여버린 거야. 화폐량이 줄어드니까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 확산 원인이에요.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 어떤 걸 감소시켰다? 어떤 소비 수요? 내구재가 감소가 되면서 소비 수요가 감소했고,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얘들아, 적자 재정이 뭐야? 적자 재정.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거를 뿌렸었어야 돼, 시장에 통화량을. 그래서 통화량을 늘렸으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팽창적 재정 정책을 안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 통화정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했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야. 원래 그 전까지는 뭐였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경기 변동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다른 정책을 시행했으면 대공황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동안 신봉되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교훈을 얻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다시 구조를 좀 따져가면서 읽어볼게. 자, 이 문단에서는 불안정한 경제구조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통화가설. 통화가설은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이 과정이 나와 있었는데요. 처음에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돈은 통화량을 늘려버렸어.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서 생깁니다. 국채를 매각했다는 건 긴축재정과 관련이 있는데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줄여버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채를 매각하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죠.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물가는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그러면서 은행이 연쇄도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통화가설의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요거 국채 매각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여기 문단은. 자, 두 번째 원인. 지출가설. 지출가설로 넘어갈게요. 지출가설은 결국에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대공황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었고, 지출가설의 경우에는 내구재 소비가 원인이라고 봤고, 자,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니까요, 재고가 겁나 남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 받아서 노동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 노동 수요 급감하면 실업자 폭등하고, 실업자 폭등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소비를 할 수 없어서 돈이 잘 안 돌고, 그럼 물건이 남아 돌고, 물가 떨어지고, 그만큼 돈의 가치 올라가고, 이자율 급상승하니까 사람들이 대출도 못 받고 투자도 못 받고 은행 파산. 밑에 있는 과정 자체는 사실 앞에 있는 화폐 통화가설이랑 사실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근데 그 원인, 스타트 지점이 지금 다르다는 거야. 어쨌든 문제는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로 대공황이 확산됐던 원인에 대해서 근본이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본이제가 아까 뭐였어? 화폐랑 금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서 수입을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때 화폐로 안 받고 금으로 받아버려.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지네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통화량도 같이 줄여야지만 그게 커버가 가능한 거야. 화폐량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에요. 왜? 그렇지. 뒤집혔어요. 디플레이션이 왔고, 여기가 바뀌었지? 디플레이션이 왔고, 이자율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대공황이 온 거야. 2번. 이거 찾아봐. 1문단?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줄. 3번 선지 찾아봐. 두 번째 줄에 있다. 국채 매입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근데 이자율 낮추는 요인은 없어. 이거는 좀 추론이 필요하죠. 써놨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통화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건 어디 있어? 뭐 지출 가서는 그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통화량을 시장에 좀 더 공급했다면 대공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고, 뒤에는 이것도 밑에서 세 번째. 팽창적인 재정. 네, 그렇죠. 팽창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으면 대공황 안 왔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5번. 네, 마지막 문단에 있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했으나 이때부터 바뀌었다. 자, 2번 문제가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풀었나요?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근데 내가 이거 겨울방학 때 한번 한 적 있어.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이런 계산식 한 거 혹시 기억 안 나? 이거 명목 플러스 응. 이거 한번 했단 말이야. 피셔볼까? 응, 몰라. 에휴.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 경제학자 A는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왜냐면 통화량 감소하면 돈의 가치 어떻게 돼? 돈의 가치 어떻게 돼? 커지잖아요. 돈의 가치 커지면 이자율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공황 때 이자율 상승이 안 보인대. 그래서 얘는요, 통화가설을 부정한대요. 왜냐면 통화가설이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통화가설에서 뭐라고 나왔어? 여기 보면은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공황이 초래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이자율이 높아지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제학자 A의 입장에서는 이 통화가설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더 읽어볼게요.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 명목이라는 건 딱 눈에 보이는 통화량이죠. 감소한 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의 돈은 종이가 줄어든 건 맞아. 근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도 떨어졌어. 그럼 자, 실질 통화량 지금 계산식 나온다.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 그럼 이거 분수로 바꾸면 뭐분의 뭐야? 실제 물가분의. 그렇죠. 뭐뭐로 나눴다는 건 실제 물가분의 명목 통화량이 곧 실제 통화량이라는 거잖아. 이게 얘들아 몇 년 전에 고3 기출에서 출제가 됐던 계산식이거든? 혹시 그거 기억나? 그거 뭐지? 기억나요? 그게 뭐 구매력 이렇게.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지문 혹시 기억하나요? 독서 지문에서? 기억이 안 나. 그 얘들아 너희 예전에 아마 막 자이스토리 이런 거 풀면서 뭐였지? 막 이런 거 고르는 거 있었잖아. 뭐 세 개 중에. 몰라요? 모르네. 암튼 이 계산식이 실제로 나왔었다고. 몇 년 전에. 자, 그럼 이거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봐봐. 이 경제학자 A의 견해에 의하면 명목 통화량의 양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봐? 너 어디 봐? 여기 봐. 그런데 물가도 그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거의 전체적인 값도 어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질 통화량 결국에 안 변한다는 거야. 이거를 좀 옆에 적어두세요.
통화량이 안 변했는데 이자율이 바뀐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경제학자 A의 견해예요. 다시 정리. 통화가설은 이자율이 올라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명목 통화량이 줄어든 만큼 물가도 같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화량 변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이 A의 견해예요. 자, 내려가 볼게. 그러나 여기도 위주 줄게요.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이건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구분이 된대. 근데 막 우리 문제에서 사전이랑 사후적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 방식 같은 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이 계산식은 사후적 실질 이자율에 대한 거고 여기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 읽어볼게. 읽는다. 통화가설은 뭘 중요시 여긴대? 얘를 더 중요시 여긴대. 그럼 경제학자 A가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지금 통화가설을 까는 게 정당화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얘 주장을 볼게. 자,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명목적으로 어떤 이자율, 이 명목 이자율이 예를 들면 그거잖아. 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뭐 연 5%의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명목 이자율인데 그게 변하지 않더라도요. 실질 이자율이 바뀔 수도 있대요. 보통은 얘들아 명목 이자가 바뀌었을 때 실질적인 이자율도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걸 감안한 이자율이야. 내가 5%의 금리라고 발표를 했어도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이자율은 더 적겠죠. 물가 고려하면. 그런 개념인데 명목 이자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이자율만 올라서 경기 침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고 그게 디플레이션이잖아. 그치?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예요. 계산식이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야. 근데 만약 그 해에 디플레이션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디플이니까. 그렇다는 거지. 좀만 더 읽어볼게.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상회가 뭐야? 넘어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는 걸 가정하는 거거든. 자, 요거 생각해봐. 명목 이자율이 지금 빵이야. 안 변했어.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됐어.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얘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명목 이자율이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실질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그러므로 밑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투자를 줄여.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야. 투자가 줄어들지? 투자가 줄어들었어? 생산도 줄어. 그러면서 경기가 더 침체돼. 그럼 반대로 만약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내려가면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기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근데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1문단에 있는 이 계산식과 여기 2문단에 있는 이 사칙연산, 이게 전부 다 연계교재에 나온 적이 있었던 애들이라는 거야. 얘는 모의고사, 얘는 고3 수능 완성 이런 곳에 종종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때 너희가 겨울방학 때 풀었던 것도 내가 연계교재의 문제를 갖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아, 요거 혹시 왼쪽에 적을 거 있는 사람은 적고. 아,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얘 값이 안 변했을 때. 아, 그리고 밑에는 얘들아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 계산식을 좀 변형을 시켜본 거야. 사전적 이자율은 그러면 명목 이자 빼기 기대 인플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지. 순서 바꾼 거예요. 그냥 이항해가지고. 자, 눈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혹시 내용상 질문할 거 있어요? 여기까지? 없으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봐. 그거는 사전적 이자율이 명목이랑 그거 기대 인플레 때문에 예측되는 이자율 값이고 사후적이 그렇죠. 발생된 사건 뒤에 통화량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이자율. 그래서 보통 이제 적금 같은 거 계약할 때 그때도 봤던 게 이걸 1대1로 대응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고 했던 거. 자, 1번 볼까요? 1번 틀렸어. 왜? 명목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아도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통화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2번. 얘들아, 이게 사실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시기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디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회한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디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액값이겠지 얘가. 이건 선지 자체가 완전 오류지. 그 다음 3번도 볼까요? 이게 정답이야. 이 왜? 이자율이 낮아지면 통화가 더 잘 되니까. 요걸로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0이야. 그럼 명목이자율이 그때 하락한다고 치면 얘 어떻게 돼야 돼? 그만큼 하락해야 되잖아.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상승한다. 활성화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럼 소득 증가시키겠죠? 4번. 아 근데 이거는 지문에 있어. 여기 보면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고 나와 있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플레이션이 음액값으로 예상되는 경우인데 명목 이자율이 만약에 빵이면 얘는 최소한 빵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상회하겠지. 명목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상회해야지만 이 계산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 말.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 요 말로 보면 돼. 이게 떨어지면
명목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을 때 얘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얘보다는 큰 값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회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선지가 지금 바뀌었어요. 4번이. 어떻게 했어야 돼?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상회가 아니라 하회라고 바꿔도 상관없고. 그래갖고 5번이 이제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야. 자, 만약에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그러면 얘들아 경제학자 A의 주장이 뭔지를 확인해. 뭐야? 실질 이자율 상승은? 그렇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실질 이자율이 감소했거나 변함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 근데 지금 명목 이자율이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과 같거나 커야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보는 거잖아. 상승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얘도 어때? 얘랑 상승폭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야.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하락한다고 생각해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명목 이자율이 상승폭이 예를 들어 아니지,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폭이 이만큼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명목 이자율 값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값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만 이 계산식이 성립하잖아.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커야가 아니라 작아야 한다. 이제 문제가 제일 어려웠지, 이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스스로. 자, 3번 갈까요? 기억이 통화가설이고요. 니은이 지출가설. 가 틀렸어. 왜게? 뒤에 부분 지출 가설에 이게 지출가설에 대한 설명이야? 연쇄적 가설이 아니야, 얘들아. 잘 찾아봐. 이거 인과관계가 뒤집어졌어.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지출가설에서 연쇄적 여기 있다. 자, 지금 나온 정보가 이거잖아. 은행이 연쇄도산했고 디플레이션을 그제서야 야기해. 그러면 대공황은 디플레이션 이후니까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출 가설 쪽에 이쪽에 옆부분에 네 번째 줄에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화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쇄적인 인생 변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네. 그렇게 보면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고쳐도 되겠네. 근데 어쨌든 틀렸죠, 가가. 만약에 기억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었고 니은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나는 맞아요. 왜일까? 아까 그 보호정책 생각해. 보호문화. 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관없이 나는 통화량을 내 맘대로 조절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아까처럼 보호무역을 해? 근데 근본이제라서 제가 다른 나라한테 빌려준 돈을 다 금으로 받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금의 보유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화폐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근본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통화량 조정을 재량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나가 맞다고 보는 거죠. 다는 맞죠? 기억은 정책 실패, 즉 연준이 했던 그 통화정책 실패로 봤고, 니은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 지문에 보면은 이런 데 나와 있죠? 이런 거 나와 있고. 자, 라는 틀렸어. 어디가?
순살 얘들아, 근본이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 건 기억이 설명한 거야? 니은이 설명한 거야? 니은이 설명한 거잖아. 이거 있는 문단을 보세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니은이 주장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뀌었네요, 순서가. 자, 4번. 이거 내용 일치다. 이거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얘들아. 어떤 측면에서 좀 달랐어? 기존의 경기 침체랑 비교했을 때 대공황이 훨씬 오래였고 그렇죠. 유례 없이 길었다. 라고 1문단에 세 번째 줄에 있었네. 그죠?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어떤 통화정책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가? 긴축재정, 진성어음주의. 여기. 이쪽이 이번에 대한 근거예요. 긴축정책이죠. 4번 볼까요? 지출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내부 어디 있죠? 투자기에 소진되고 아니 이 말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투자기에 소진되면서 저 앞에 옆에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줄 아 요거 여기가 다 근거가 되겠죠? 과잉설비 상태. 그 다음 5번 왜 확산됐다? 미국에? 뭐 때문에? 근본이제 근본이제 보호무역주의. 여기 있죠, 여기. 보호무역이랑 근본이제. 요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확산되는 경로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거는 수능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 내신에서도 변형하기 좋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좀 별표 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잘 보고 변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